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이영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저는 이영훈의 역사 비평에서 우리 한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과서의 시대별 구성을 예를 들면서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국사는 반제국주의, 반일의 역사가 전체 서술의 절반을 넘고 있는 반일을 위한 반일의 역사 교육이다. 그래서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곤란하다. 역사 자체가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하나의 굴레로서 역할할 뿐이다. 이와 같은 민중 역사관을 벗어나서 대체해서 자유민주의 역사관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비판해 보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의 역사 비평은 좋은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걸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한 20-30회 정도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제 나름의 관점에서 자유민주 사관의 입각에서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은 현행 교육은 신화와 역사를 혼동하고 있다. 신화와 역사의 혼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검토하는 교과서는 미래앤컬처 그룹이 2010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2020년에 수정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비판해서는 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고 해서 11년 전에 나온 교과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의 그 20대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받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주요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통시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 나름대로 한국경제사 1,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라는 책을 지난 2016년에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비판은 거의 대부분 이 책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비판이 잘 납득이 안 되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의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누구나 제일 먼저 갖는 관심이 우리 한국에서 문명은, 다시 말해서 역사의 출발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뭐 길게 잡으면 100만 년도 될 수 있고 뭐 신석기 시대부터 잡으면 뭐 20만 년도 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역사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사 시대, 인간의 역사는 역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역사 이후를 가지고 흔히 문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문명, 역사의 출발은 언제부터인가? 그럴 때 이제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세기에 그 인류학이 성립할 때 막스와 함께 막스주의 역사학을 창시한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가족 사유재산 국가라는 그 책이 있죠. 이 책이 이른바 고전 인류학으로서 이 가족이 발생하고 뭔가 이 무리 내지는 시족적 집단에서부터 소규모 생활 단위로서 가족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계급으로 분화가 되고 이 분화된 계급을 사회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것이 이제 문명사회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인류하고 많은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고전 인류학의 기본 문명에 대한 이해는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고 한국사 교과서는 여기에 입각해서 한국의 문명 시대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책에 그 교과서의 그 첫 파트를 넘기면은 한국에서 국가는 언제부터 문명은 언제부터 성립했느냐 질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석기와 토기가 다양해지고 농경이 발달했다.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발달했고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다. 뭐 연결해서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 무기가 보급이 되고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권력자로서 군장이 등장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인돌이 군장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고고학적 증거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이 군장을 천손, 하늘의 자손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드디어 이 군장 사회가 국가로 변환했다. 고조선은 이 시기에 출현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국가, 문명의 성립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국가로서는 고조선의 성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2333년이다. 이제 2333년에 소위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단군 신화가 바로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교과서 첫 부분에 시작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야말로 신화 그 자체다. 신화를 역사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국가를 성립시킨 나라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문명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몇 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황하강 유역, 이집트, 이 등등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과서는 우리 한국은 세계 문명의 제3, 4대, 5대 중심으로 하나서 대민족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보통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영국의 역사를 따져도 국가가 발생하는 것은 6 내지 8세기입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러시아는 좀 더 뒤늦어서 8 내지 10세기.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고대 국가가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6세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BC 2333년에 국가가 문명이 성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이거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상을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한국인이면 누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그 지도와 그 사진입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오늘날의 북한 지역과 그리고 남만주 지역 일대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요하강, 이서와 그 숭하강 아래쪽 이에 걸쳐서 한강 이북에 걸치는 큰 범위의 국가였는데, 그 상징이 바로 고인들과 비파형 동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강 이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는 고조선으로 봐서는 변방지대입니다. 변방지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탁자식 그 고인돌이 아마 하나의 지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최초의 국가가 기원전 2333년에 성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 사회에서 성립하고 활동하고 있는 고고학과 고대 역사학의 주류적 견해가 아닙니다. 교과서를 책임지고 쓰게 하는 한국 정부 교과과정위원회가 이 교과서 편수 지침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정치적으로 결정된 어떤 편수 원칙입니다. 한국의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고인들과 비파연 동검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예와 맥족에 고유한 문화가 아닙니다. 아까 그려진 그 범위 내에는 수많은 다른 종족도 공생하고 있었다. 그들도 고인들과 비파연 동검을 그 문화를 공유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범위 내에서는 다른 형태의 무덤, 고인들 이외의 다른 형태의 무덤과 동검도 같은 시대에 병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들과 비파형 동검만을 차별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이것을 향유하는 예와 맥족 중심의 정치 체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편찬해낸 책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2007년에 나온 거 보면은 고인돌 그 밑에 석곽에 묻힌 부장품을 분석해 보면은 정치적, 착취적, 세습적 권력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 하나의 치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치락을 리드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빅맨, 촌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례적이거나 관리적이거나 획득적 권위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또는 지식이 풍부하거나 인품이 훌륭해서 당대에 한해서 칠학의 구성원에 의해서 존경받는 그런 빅맨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인데, 국가의 성립을 알리기 위해서는, 군장이나 그 왕의 성립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착취적, 세습적 신분, 권력으로서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인들의 부장품에 그러한 권력, 권위의 존재를 알리는 고고학적 어떤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고고학계의 그 견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연 고조선은 그 성립 초기부터 군장사회였는가? 이 군장사회, 그 치프덤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고대 사학계를 대표하고 리드하는 서울대학에서 정년퇴직한 노태동 교수는 고조선의 정치 체제는 불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태동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제국주의, 일제 식민지 사학의 잔재다, 온갖 욕설이,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위 제야, 당군학회를 중심으로 한 제야 사학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또는 기타 어떤 국회의원들과 교섭을 해가지고 한국사 교과서 편수 지침을 이렇게 이른바 당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결과 학계의 주류적 학설과는 무관하게 아주 단정적으로 BC 2300년경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그 문명이 국가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이례적으로 조기적으로 성립했다는 서술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인류학이나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사회의 발전 형태는 잘 알려져 있죠. 무리 밴드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처럼 이렇게 고립적으로 창조되거나 최초의 인간이 생활한 것은 아니고 밴드를 이루었습니다. 대체로 한 3, 40명 정도, 작게는 20명 정도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10배 정도 커져 가지고 한 2, 300명 정도 호수로 따지면은 한 50% 정도가 표준으로 해서 하나의 치락을 이루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 트라이브, 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러한 치락이 또 한 10개 정도 모여서 한 3,000명 정도를 통합하는 사회가 성립할 때 그것을 치프덤, 군장사회다 또는 족장사회다. 저는 제 책에서 족장사회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프덤 자체가 또 한 10개 정도나 더 이상 정치적으로 통합이 될 때, 인구가 5만 이상, 통합하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될 때 이것을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인류학자들은 이와 같은 그 구분을 세계의 여러 지역에 관한 그 민속지라든가 또는 그 발굴의 결과 이와 같은 그 분류법을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이 다 이 네 단계를 다 거쳤다는 것은 아니고 비월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 이와 같은 그 네 가지 형태가 있을 때 한국은 이미 BC 2000년경에 군장사회로서 고조선이 성립하고 이 고조선이 주변의 군장사회를 통합 지배하면서 또는 연합하면서 드디어 이제 국가를 성립시켰다. 그 국가를 성립시킨 정확한 이제 시기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세계적인 어떤 인간 사회의 발전 형태를 볼 때 BC 2300년경에 군장 사회가 성립했느냐, 다시 말해서 칠학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혈연과 시족의 관계 원리를 넘어서서 지형관계, 사회 계층이 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집권적이고 세습적이고 정치적이고 착취적인 어떤 지배적인 어떤 권력이 성립해 있거나, 그 다음에 종교가 발생하고 있거나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사회가 군상 사회인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 사람은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특히 기원전에 뭐 고고학, 인류학, 고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사관의 그 역사 서술에 다니는 가족과 개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소규모 생활 단위로서 가족이 언제 성립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연구자나 연구 성과가 없어요. 여러 책을 보면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소규모 가족이 있었다, 심지어는 가부장적 가족이 성립했다,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이런 시대에 성립할 수 없는데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국사도 읽고 일본사도 읽고, 그리고 또 박물관에 가면은 각 지역의 발굴 보고서가 지금 전국적으로 약 한 200군데 이상의 그 발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회나 고대사학자들이 쓴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몇 차례 반복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족의 성립은 언젠가를 쭉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다소 서툴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 관한 고고학자들의 대표적인 그 연구 성과들이 몇 개 좋은 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그럽니다. 그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한 5가지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인 또는 일본인 자들의 그 저서를 아주 정독을 하면서 한 책을 2~3번씩 반복적으로 정독을 하곤 했습니다만,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그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가장 규모가 큰 청동기 시대의 촌락 유적은 보령에 있는 그 관창리 유적이고 진주 대평리 유적입니다.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뚫다가 발굴한 어떤 그것이 관창리 유적이죠. 진주 대평리는 이 남강이라는 댐을 건설하다가 발굴합니다. 60년대 이후 개발의 시대에 땅을 파게 되니까 댐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이라든가, 지하 1~2m 아래서 선사시대에 인간들의 그 생활 유적이 발견되고 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가장 큰 촌락 유적은 이 2개인데 서로 이렇게 연대가 다릅니다만은 동일 시대에 많이 잡아서 한 100호 정도 집자리, 반지하식 수열식 집자리 거주지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유적지입니다. 진주 대평리에는 다 합해서 한 350호 정도의 집자리가 발굴된 대규모 유적이고요. 그걸 기념하는 청동기 박물관도 열려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시대의 주거지가 100가 정도 되는 큰 유적인데도, 그리고 그 유적은 주변을 둘러싸는 어떤 방어시설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환호치락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촌락이 다른 촌락과 연결을 해서 주변에 한 10여 개 촌락을 연결을 하거나 또는 당하거나 한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고고학적 유적, 증거, 그 권력체의 존재를 알리는 특별한 시설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생활의 단위로서, 무엇보다 치사, 이 아궁이, 이를 보유하는 어떤 단위로서 소규모 가족이 미성립이다. 청동기 시대 연구자들은 공통으로 청동기 시대의 인간들은 공동저장과 공동치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이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원초적인 어떤 밴드로부터 확실히 소규모 가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공동저장과 공동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청동기 시대 한반도, 주로 이 한강 이남, 한강 이북, 청천강 이남까지 좋습니다만은, 섬지방에서 발견되는,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동저장과 공동치사였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세계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주거지와 혼동되어 있고, 그리고 농경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벼농사가 시작되고 또 밭농사는 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렵, 의료, 채취 경제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의 이행, 대체로 기원전 4, 5세기부터 그렇게 되는데, 소위 고인돌, 비파형 동검을 구사하는 이 문화 집단이 기원전 2세기에는 소멸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떤 자취를 감춥니다. 철기 시대로 들으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어떤 정치 세력이 진입하고 하는 가운데 다시 이 관창리와 대평리와 같은 어떤 100호 정도의 규모의 큰 치락이 고고학적 어떤 유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기원 후 3 내지 4세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큰 공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의 이행은 어떤 특정한 단일 주체의 어떤 순조로운 진화 과정, 발전 과정이 아니었다. 고고학자들은 400m 계주를 하다가 바톤을 떨어뜨린 것 같은 감각을,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고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에 관한 이해의 요점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왼쪽 사진은 청동기 시대의 인간들이 살았던 집자리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폭이, 지름이 한 3m 정도, 3-4m 정도 되는 원형의 그러한 지하 한 50m 정도 움집입니다. 움집 안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요. 한복판에 구멍이 있는 것은 기둥을 세운 자리입니다. 집자리 안에 특별한 생활시설이 없는 것이 청동기 후기, 대체로 기원전 9세기부터 한 6세기 사이에 건설된 주거지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부여에서 나온, 송궁리에서 나온 주거지가 대표한다 해서 송궁리형 주거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송궁리형 주거지는 지름이 한 3-4m 정도, 인간들이 한 4-5명 정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주거 공간인데, 그 안에 특별한 어떤 생활 시설이 없는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옆에 보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치사를 한 야외 집자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치사 요리장입니다. 이걸 야외 노지라 하는데, 이 야외 노지가 이렇게
그래서 청동구 후기에, 그러니까 뭐 관창리라든가 대평리라든가 이와 같은 대규모 집자리 유적에서 인간들은 서로 몇 개의 집자리가 소규모 말하자면 거주지에 사는 인간들이 한 4~5개 정도가 모인 그러한 어떤 집단이 공동치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청동기 시대 연구자들 가운데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주 대평리의 어언지구라는 곳에 그 발굴한 그 배치도인데요.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세기에 경상남도 진주 대평리 어언지구 남강변입니다만은 이 남강지구에서 칠학의 구성을 발굴 보고서에서 제가 캡처를 한 것입니다. 이 검정색은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식 그 주거지요. 크고 작은 주거지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빨간 글씨가 있는 것이 야외 노지입니다. 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공동치사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야외 노지가 발굴이 되었죠. 이 발굴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서 원래 주거지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정색 글씨는 수열이라 해서 공동 저장 시설입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뭐 이렇게 옹기라든가 톡이라든가 기타 뭐 생활 자료를 담아서 묻어두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덤이 있어요. 석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고인돌만이 아닙니다. 석관이라고 해서 이 돌로 관을 짜고 사람을 묻는 그 묘가 발굴되는데, 그 석관이 묘가 4개인가 관찰이 되는데 집자리와 집자리 사이를 있습니다. 묘를 쓰고 집자리가 있고 또 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인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대체로 주거지 요 거리가, 요 아래 위 거리가 다 합해서 한 8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서로 한 60m. 그 범위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죠. 의식에 있어서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종교는 아직 신은, 하늘은 아직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고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9 내지 6세기 고고학적 청동기 시대에 지금까지 알려진 다수의 유적을 통해서 보는 인간들의 생활상입니다. 여기에 군장사회가 성립할 그러한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사 교과서는 그 첫머리에서부터 12세기 삼국유사에서 채집된 단군 신화를 이걸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신화고 역사는 역사죠. 이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신화와 역사가 혼동되는 가운데 막상 청동기 시대에 관한 땅속에서 나온 그 시대의 인간들의 삶의 어떤 자취를 나타내는 유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실정적 근거를 전혀 결여하거나 과장하고 있는 역사 서술을 하고 있고, 더구나 관련 학계에 책임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류적 이해와도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뭔가 강요된 지필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제야사학의 대민족 제국주의 욕망에 한국을 세계 제5대 문명의 중심지 하나로 성격시키고 싶어 하는 제야사학, 최근에 드디어 외국에서부터 한국의 이와 같은 역사 동향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거는 슈도 위선 또는 유사 히스토리오그래피 역사학이다. 한국의 유사 역사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사 역사학이 이 중고등학교 교실 속에 첫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토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전개된 인간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제 고향이 저 경상도입니다. 제 고향이 저 전라도입니다. 거기에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질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상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질서의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양식의 인간 삶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게 진정한 관심사죠. 그게 알고 싶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대민족 제국주의 의식, 이거 곤란합니다. 그리고 비교사, 세계 대부분의 오늘날의 문명국가, 인류의 문명국가는 대체로 6 내지 8세기를 전후해서 국가를 성립시켰습니다. 로마가 게르만을 정복할 때 게르만은 야만의 지역이었죠. 그 지역이 스스로 이 문명으로 시대로 들어오는 건 6세기 이후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사예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일본사도 그렇고요. 비교사의 시각을 공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사라 하더라도 황하강 지역에, 저 상류 지역에 하나의 조그만 지역입니다. 전 중국이 아니에요. 전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저 하나의 야만, 앵겔스의 표현, 야만의 숲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기원전 1000년, 2000년의 그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단군 신화의 발생으로서 군장사회 또는 국가의 성립. 그럼 한국사에서 군장사회 또는 국가의 성립 시기는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한국사 교과서 첫 시간에 소개된 신화와 역사를 혼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비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